그날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시간이 남아도는 아줌마들이었기에 모임 때마다 출석률 하나는 훌륭했죠. 봄이 오면 벚꽃 보러 가고 여름이면 계곡 앞에서 닭백숙으로 몸보신 한 번씩 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함께하는 모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행 한 번씩 가는 게 큰 행사지만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떠는 모임이었어요. 한정식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카페 한가운데를 차지한 우리 테이블은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커피잔이 하나둘 내려오고 디저트 접시가 놓이자 모두가 목청을 높여가며 수다를 이어갔는데 아들, 딸들 이야기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 말이야. 보면 볼수록 애가 그렇게 착하고 예쁘다니까.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라니깐. 옆자리 정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아이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 뭐하니? 며느리들은 시자 붙은 건 다 싫다고 하잖아. 어머님 해도 네가 뭐 진짜 엄마니? 그래봤자 시엄마지. 안 그래? 아주 너 며느리 얻고 나서 볼 때마다 며느리 자랑인데 뭘 어떻게 하길래 그리 착하다고 난리야? 착하지. 얘가 아주 기본 교육을 잘 받은 애야. 내가 반찬 들고 가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챙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신경 쓰느라 어머님 무리하셔서 몸 상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러는 거 있지.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치.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뿌듯하겠다.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직접 말도 잘하네. 나만 가면 무슨 입이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꾹 다물고 있다고. 꼭 지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거 있지? 어쩜 그렇게 여우같이 얄미울 수가 있니? 뭘 일러 바치는데? 일러 바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 잘 먹고 잘 지내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긴 한데 젊은 애들이 돈 벌고 일한다고 바빠서 먹는 거 신경이나 쓰니? 저번에 보니까 순 일주일에 외식이 절반, 배달 음식이 절반인 거야. 아우 세상에나.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배달 음식을 그렇게 먹어 싸니? 그게 건강에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서 반찬이랑 그런 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랑 며느리 좋아한다는 거랑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져다 줬더니 앞에서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요러고서는 아주 뒤에서는 지 남편한테 그러는 거지. 어머니 반찬 해오시지 말라고. 냉장고 꽉 차는 게 싫다나? 다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풍기다가 결국 버리게 되는데 그거 먹어치우는 것도 일이라면서. 아휴. 내가 진짜 말을 하다 보니 갑자기 서러워지려고 그러네. 예.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딱 끊어버려. 좋은 걸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싹수노란 것들 챙겨서 뭐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들 먹고 살겠지. 그런 거 보면 지들 아쉬울 때만 찾고 에휴 그런 거 보면 영숙이가 복 받은 게 맞나 보다. 말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게 어디니? 아니, 솔직히 나도 처음엔 좀 걱정했거든.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잖아. 진짜 온갖 고생하면서 귀하게 키웠고. 우리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명문대 나왔지. 그 좋다는 회사 한 번에 떡 붙어서 잘 다니고 있지. 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솔직히 욕심이 좀 있었지. 정우가 결혼할 여자 있다면서 며느리 데려왔을 때 학력도 그렇고 뭐 집안도 그렇고 굳이 우리 아들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딸리는 거 아니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게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 정우가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그냥 품은 거지. 그런데 막상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무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거야.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없지만 그냥 사소한 게 좀 거슬리더라도 며느리 말하는 거 보면 금방 마음이 풀리더라니까. 그래, 영수가. 그 조건 좀 안 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잘 사는 집 며느리 얻으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니? 오히려 친정백 믿고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반대로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더라. 그런 거 보면 영숙이 네 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물이다, 보물. 진짜 그래. 또 내가 아들 하나만 키워서 그런지 예전부터 딸 키우는 집 엄마들이 부러웠거든. 왜 아들이 아무리 다정하다고 해도 그게 딸이랑 같지 않다면서. 근데 세상에나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이젠 딸이 생긴 것 같아. 그렇게 딸처럼 생각해주면 며느리도 얼마나 좋겠니? 진짜 부럽다. 우리 며느리도 그랬으면 좋겠네. 사근사근하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제 이야기에 다들 맞장구를 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저는 근처 백화점에 들렀어요. 친구들이 백화점엔 무슨 일로 가냐길래 나온 김에 백화점 푸드코트랑 마켓에서 고급지고 맛있는 거 사서 우리 며느리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가지 뭐예요. 아무튼 오후 시간이었지만 백화점 지하 식료품 마켓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찬찬히 둘러보는데 세상의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케이크며 타르트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 뭘 좋아한다고 했더라. 아무튼 디저트로 달달한 거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 레몬 타르트랑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딱이겠네. 직원이 상자에 조각 케이크를 담아주는 동안 저는 근처 과일 코너로 갔어요. 진열대 한가운데 반짝거리는 샤인머스켓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얼마야? 어머나, 포도 한 송이가 뭐 이렇게 비싸. 근데 알이 큰 게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사과랑 배, 조각 케이크와 타르트, 샤인머스켓까지.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거저거 담다 보니 또 엄청 사게 됐지 뭐예요. 계산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디저트랑 과일을 잔뜩 들고 가는 길에 혼자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걸 보고 기뻐할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설렜거든요. 그런데 도착할 때가 돼서 보니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한다는 걸 까먹었던 거예요. 모임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즉흥적으로 아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백화점 지하에서 이것저것 사느라 짐이 늘어 손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정작 중요한 걸 까먹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치만 이미 살 거는 한가득 사버렸고 아들 집에 도착하니 잠시 망설여졌지만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겠지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조금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모임이 있어서 나왔다가 근처에 들렀거든. 간식이랑 과일 좀 사왔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연락을 못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혹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건가 했었네요. 어머님, 그거 너무 무겁겠어요. 저한테 주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은 늘 깔끔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거실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얘야, 올 때마다 집이 이렇게 정갈하니 기분이 참 좋다. 어머님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신경 쓰는 건데 그냥 오늘은 눈 감아주셔요. 신경은 무슨, 신경 안 써도 이 정도로 깔끔한데 신경 쓰면 큰일 나겠다 얘. 너무 깔끔한 것도 병이라면서 뭐 결벽증인지 뭔지 막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걸 못 보던데 그건 너무 숨 막히잖아. 정우도 그러면 힘들걸? 네 어머님, 저희는 다행스럽게 다 비슷해요. 왜 한쪽이 깔끔한데 다른 한쪽이 안 그러면 힘들다잖아요. 그런 걸로 정말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주 그런 것까지 잘 맞고 천생연분이야. 아무튼 마침 모임이 백화점 근처여가지고 내가 이거 같이 먹자고 사왔어. 달달한 케이크니 뭐니 그런 거 좋아한다면서.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타르트에 샤인머스켓까지요? 어머님, 이거 비싼 건데 너무 신경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딱 우리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난 꼭 이런 거 아들 먹이라고 챙기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얘. 그럼요.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 아껴주시는 거 저도 알죠. 제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해요. 어머, 그러니? 그런 걸 친구들한테 또 자랑까지 했어? 얘도 참 주책 맞다, 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했다고 하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금방 차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제가 사온 케이크와 타르트를 정성껏 접시에 담아내오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디저트며 과일을 먹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어머님, 깜짝 방문도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너무 맛있는 케이크랑 타르트를 알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도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내가 고맙지 뭘.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디저트를 먹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어 슬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얘야, 이제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너도 좀 쉬어야지. 며느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따라 일어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파트 앞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아이고, 뭘 그런 것까지 하니. 그럴 필요 없어. 편히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같이 나갈게요. 됐다니까. 너 그러다 피곤해서 쓰러진다. 나는 괜찮으니 그냥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나도 참 기분 좋게 있다가 간다. 며느리는 현관을 열어주며 밝은 미소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잘해주니 늘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었거든요. 다음번 모임 때 깜짝 방문을 했는데도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면서 맞이해 주었다고 말을 해야지. 자랑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핸드폰을 두고 나왔네. 주머니며 가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집에 갈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으니 거기 두고 온 게 틀림이 없었죠. 별 수 없이 다시 며느리 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휴, 내 정신 좀 봐. 번거로운 일을 만들었네. 며느리를 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걸 외우고 있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문이 열리자 조용한 실내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던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다른 집에 잘못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도어락 비번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풍경. 차마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한 남자와 포옹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가까이 서서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몸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호흡이 올 지경이었는데 결국 순식간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은 쩌렁쩌렁한 내 목소리에 며느리와 그 외간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놀라서 그 남자를 밀쳐내며 한 걸음 물러섰고 남자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못돼 먹은 것, 어디서 백주 대낮에 집에서 바람을 피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칠게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허둥대며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 내가 지금 똑똑히 봤는데. 아니,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때도 저 남자가 있었던 거야? 안방에 숨겨둔 거니?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내가 어쩐지 집안을 다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거실만 청소를 해놓은 건가? 욕실이랑 방도 다 평소에 깨끗하게 하고 사나 점검을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으니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고 참아야지 했는데 내 직감을 믿었어야 했네. 아까 샅샅이 다 살펴봤으면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거였지? 어머, 그러고 보니 핸드폰을 두고 간 게 하늘의 뜻이었어. 이 꼬라지를 내가 직접 보고 결단을 내라는 뜻이야. 안 그래? 감히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착하고 순에 빠졌다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진짜, 어머나, 웬일이야.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도 대못을 박은 거야.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일 수 있니? 여지껏 그런 가면을 쓰고 나를 대한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집에 남자를 불러들였냐고? 도대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꾸며. 당장 내 아들 불러. 당장 내 아들 오라고 해! 그리고 그쪽! 내 아들 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마요. 알겠어요?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따발총처럼 말을 싸댔는지. 미리 생각해둔 말도 준비한 말도 아닌데 그냥 입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까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만큼 며느리를 예뻐했고 바로 그날도 며느리 준다고 이거저거 비싼 거 사와서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시각
방에서 그 외간 남자놈이 우리 아들이 쓰는 안방에 숨어 있었다 생각을 하니 그걸 보고 어떤 시어머니가 진정을 하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당장이라도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외간 남자 다리 사이를 강하게 발로 찬 다음 짓밟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으로 아주 기세당당하게 그것들에게 다가갔는데 며느리 얼굴이 진짜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주 가까이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아니겠어요? 아주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거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상황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이 상황에 제 가슴은 마치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니, 저런 여자가 내 며느리라니.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자식이 가장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저한테도 우리 아들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치만 저한테는 너무나 각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어떤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는지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역마살을 타고 태어난 건지 어릴 때 참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인 탓이 컸지만 어떤 곳이든 조금만 마음을 붙이려고 하면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좀 불안정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 후에야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며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아기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평소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첫 아이로 아들이 태어나니 남편도 저도 정말 행복했었어요. 우리 아들은 복덩이야. 명숙이 너 닮아서 야무질 거야. 어머, 당신 닮아야지. 듬직하고 똑똑한 아빠 닮아야 잘 클 거 아니야.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아이를 안고 뿌듯해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이게 바로 여자로 태어나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구나 생각을 했네요. 아들 이름은 남편과 함께 정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았는지 몰라요. 우리 정우 이름도 복스럽고 애한테 잘 어울리지. 그럼 정우는 이름처럼 바르게 잘 클 거야. 아들은 정말 이름처럼 바르게 자랐어요. 저렇게 애가 의젓하니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잘 챙기고 얼마나 예뻐할까. 집집마다 형제끼리 남매끼리 투닥투닥 노는 것을 볼 때면 우리 아들한테도 동생을 만들어줘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둘째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노력해도 둘째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우리 아들은 외아들로 자랐어요. 남편과 아들, 내 가족만 있으면 온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소소한 바램과 소망마저도 저한테는 평생 허락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던 그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고였어요. 남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병원에서 남편을 확인했을 때 제 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꿈일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보,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정우는 어떻게 하라고?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아들 정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아빠도 엄마 우는 거 보면 속상할 거야.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저를 위로하려는 모습에 저는 도리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구나. 이제는 빈자리가 된 애 아버지 몫까지 다하며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은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아들과 제 미래를 모두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았기에 저는 곧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용돈벌이를 시작했어요. 근처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보기도 했고 동네 학원에서 청소일을 맡기도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아들 키우려면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공인중개사 직업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은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잘만 하면 먹고 살기에 그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네 학원비는 벌어야지. 우리 정우 공부하는데 필요한 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제 노력을 알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한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싹싹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을 잘 대하며 단골들을 만들었고 덕분에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배우려고 부동산에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제 부동산을 차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나마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조금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네가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보면 피곤한 줄도 몰라. 그리고 이제 막 엄마 부동산 차린 건데 더 열심히 해야지. 정우야, 혹시라도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알겠어요. 항상 감사해요, 엄마. 정우는 제가 기대한 대로, 아니, 먼저 떠난 남편을 닮아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그동안 고생한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난 뒤에도 학업에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덕분에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군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겠다며 1학년을 마친 뒤 군대에 갔습니다. 세상에 아들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을 다들 아시나요? 그저 뉴스만 보고 혹여 무슨 도발이라도 있으면 조마조마하고 요즘은 군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만 해도 이런저런 사건으로 뒤숭숭했을 때였거든요. 남편이 일찍 떠났는데 정말 군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마음이 통한 건지 아들은 무사히 전역을 했고 복학 후에도 흔들림 없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과외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어 생활을 했고 4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매달렸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합격을 했을 땐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저가 드디어 취업을 했어. 뭐? 벌써? 졸업하자마자 다이렉트로 취업이네? 축하해. 어디 회사 붙었어?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 조건이 좋은 곳보다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래? 그래서 어디 가게 됐는데? SK 뭐시기 있잖아. 반도체 쪽이 전망이 꾸준히 좋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래. 어머, 반도체 하면은 별세계 전자 아니야? 왜 거기를 안 가고? 거기는 진짜 죽어라 일을 시킨다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면은 책상 뺄 때까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일만 한대. 또 거기는 그렇게 정년 보장이 힘들다던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데 정년 보장이 힘들기는 왜 힘들대? 그게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40 넘어서 관두는 사람이 수두룩하대. 그 나이 돼가지고 뭐 이직이 쉽겠어? 희망퇴직으로 한몫 땡겨 나와서는 다들 치킨집 차린다고 하더라. 아니, 명문대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기업 다니면서 치킨 튀기는 장사가 웬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잘 되기라도 하면 다행이게 골목 하나마다 치킨집이 생기는 마당에 그런 레드오션에 함부로 발 담그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참 우리 아들이 그래도 생각이 깊어. 당장 이름만 보면 그냥 다 거기 가겠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고 하더라고. 아유, 좋겠다. 예, 똑똑하고 찬란 아들내미 있어가지고 우리 명숙이는 그냥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런가? 아휴, 내가 우리 정우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도 알잖아. 그래, 정우 아빠 그렇게 떠나고 나서 명숙이가 고생이 많았지. 잘 키웠다, 잘 키웠어. 그러니까 말이야. 뭐 정우 취업도 하고 했으니까 내가 다음 모임 갖게 되면 한턱 쏠게. 아이고, 아들 취업턱을 엄마가 쏘는 건 또 처음 봤네. 너무 좋은가 보다. 정말 이제야 그냥 내 할 일 다 한 것 같은 기분인 거 있지? 진짜 우리 정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정우 아빠 그렇게 되니까 어찌나 막막하던지. 그땐 그래도 젊었잖아.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서는 저 14살밖에 안 된 애를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서러운 마음에 또 우리 정우 아빠 불쌍한 마음에 그냥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정우는 그때부터 그냥 보통 애들 같지가 않았어. 엄마, 그렇게 힘들어하면 하늘에 있는 아빠가 슬퍼할 거예요. 딱 그랬거든. 그래, 정우가 듬직한 면이 있지. 이럴 때 보면 또 아들이 있는 게 다행이야. 그치? 그치. 뭐 우리 아들도 그런 거 보면은 또 보통 아들내미라서 좀 무뚝뚝한 면이 있거든. 그럴 때면 서운하기도 했어. 여자애들은 이랬네 저랬네 조잘조잘 엄마한테 말도 잘한다고 하던데 아들들은 생전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정말 딸 하나 있었음 그런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우리 아들 아니었음 내가 그 험한 세월 못 버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딸이었어도 명숙이 너는 딸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야. 딸이니 아들이니 뭐 그게 중요하니? 자식인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식 일이라면은 엄마로서 못할 것이 하나 없고 다 하게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다 얘. 아무튼 우리 다음 모임 때 봐. 우리 정우 취업턱 쏘는 거니까 장소는 내가 공지할게.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늘 함께 해주는 모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취업턱은 내가 진짜 제대로 쌓아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눈치라도 챈 건지
참 기특하게도 우리 아들이 엄마를 감동시킬 줄 알더라고요. 첫 직장이고 신입으로 들어간 거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을 건데 세상에나 첫 월급 받은 날 집에 와서는 떡하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엄마, 이거 첫 월급이에요. 엄마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이고, 이걸 왜 엄마를 줘?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건데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건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아들 앞에서는 티를 안 냈지만 그날 밤에 그 봉투를 꼭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게 많은 엄마였는데 아들이 엄마 고생한 걸 안다 생각하니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은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집에 와서는 갑자기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너 그렇게 바쁘게 회사 다니면서 언제 연애를 다 했니? 오래 만난 아가씨야? 어떤 아가씨인데? 만난 지는 2년 다 돼가는데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났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내심 기대했던 어떤 며느리상이랑 다를까봐 조금 긴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정우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묻고서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며느리의 첫 느낌은 밝은 느낌? 단정한 옷차림과 조심스러운 미소가 첫인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쪽은 수연이에요. 이수연.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앉아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애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올해 29이에요. 정우 씨랑 같은 나이입니다. 그렇구나. 고향은 어디예요? 경북 쪽인데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둘이 산다는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없는 집안이라는 뜻이었죠. 세상에나 우리 집 같은 건가. 갑자기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들 혼자 키우며 고생을 했는데 저 엄마도 딸을 혼자 키웠구나. 동병상련을 느꼈다고 할까요? 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그럼 아버지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 사별이 아니라 이혼. 그랬구나. 아니, 그러면 아버지 쪽이랑은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건가?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 게 워낙 오래되었고 저도 커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가정사를 말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그 말에 사실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것은 알겠지만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 정도면 조금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집안 사정과는 별개로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참 선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결혼이 쉽지 않다던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니 고맙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우 씨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는데 어찌나 그 눈빛이 깊던지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 모습에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조건이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촐하게 그쪽 어머니랑 저랑 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잘 사는 게 제일 큰 바람이네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자 며느리가 생겼고 결혼 후에 며느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만족을 시켰다고 할까요? 아들이 말한 것처럼 며느리는 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어요. 저희 집에 자주 오며 늘 밝은 표정으로 제 안부를 물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곶감이랑 무가청 가져왔어요. 요즘 날이 추우니까 꼭 드세요. 아이고, 이걸 뭐하러 사왔니? 나는 괜찮다니까. 어머니 감기 기운 있다고 들으니 마음이 너무 쓰여서요. 무가차가 목 감기에 좋대요, 어머님. 상냥하고 마음씨 예쁜 며느리. 집안 환경은 좀 그렇지만 사부인이 딸 하나를 잘 키웠구나 생각했고 저도 온 마음으로 며느리를 아꼈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갔다가 핸드폰을 두고 다시 갔더니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포옹을 하고 있는데 못돼 먹을 것. 어디서 백주 대낮에 집에서 바람을 피워. 그 순간 며느리의 안겨있는 남자를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을 허둥거리며 무언가 설명을 하려 했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퇴근을 하고 들어온 거였죠. 아들은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저는 마치 구조대라도 만난 마냥 달려가 아들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정우야, 큰일 났다. 네 마누라가 집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였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냥 불러들인 게 아니라 둘이 껴안고 있더라니까. 세상에나, 어쩌면 좋니? 너도 몰랐지? 현장을 아주 딱 걸린 거야, 나한테. 놀란 아들이 며느리와 그 외간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보, 이 사람은 누구야? 여보, 아니야.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다 들켰는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니? 그때 며느리가 제 말을 끊고 옆에 남자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동생? 너 외동딸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라고? 그럼 처남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 어머님,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웠다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제 동생 수철이가 12살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엄마를 따라왔고 제 동생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이 남자가 네 동생이라고? 왜 여태 말 안 했는데? 죄송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한 집 딸이라는 게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다음이 더 복잡해서.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동생이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간 다음에 저도 동생을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수철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하고 몇 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수철이한테 새엄마가 생긴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눈치가 보여서 저랑 수철이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수철이 새엄마라는 분이 저희 엄마나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셨거든요.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렸던 동생은 저랑 엄마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제가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저는 엄마랑 단둘이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남동생만 데려가서 새엄마랑 행복하게 새 가정을 꾸린 거. 그냥 그 어릴 때는 아버지랑 남동생까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어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새엄마 밑에서 아버지랑 새엄마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수철이 마음을 외면한 채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누나였죠.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말을 안 했었잖아. 이런 사정이 있다고는. 여보, 미안해. 근데 그냥 거기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결혼식에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입장해야 하는 건데 내 결혼식에는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 이혼하고 나랑 우리 엄마한테는 일절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정말로 아버지란 사람도 아버지가 재혼한 그 여자도 수철이가 나랑 우리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는 걸 엄청 싫어했거든. 한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지내다가 내가 20살이 돼서야 겨우 수철이한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던 거였어. 그때도 수철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집에서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살았거든. 그제야 옆에서 침묵하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나를 만나러 온 겁니다. 누나 말대로 그 시절 누나가 없었다면 저도 아버지 집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누나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저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누나가 아버지나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없다고 해서 그래도 누나 결혼하는 건 보고 싶어서 제가 결혼식에는 갔었습니다. 누나 동생이라고 인사는 못 드렸지만 그냥 하객으로 참석했었어요. 사실 아들 결혼식 때 하객 대부분이 다 저희 쪽 손님이었고 사돈댁에서 온 하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회사 사람이랑 친구들 정도여서 정말 사부인 쪽 지인이 많이 없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어요. 그 몇 안 되는 사부인 쪽 하객이었고 그러고 보니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다 했던 게 결혼식장에서 지나가듯 인사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가 불륜남이 아닌 며느리의 친동생이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오늘 제가 낮에 본 그 포옹하는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사돈 총각이 집에 왔던 거고, 왜 거실 한가운데서 그러고 있었던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뭐라고? 사부인이 아프셨다고? 네, 엄마가 간경화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지금에서야 말해?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었잖아. 미안해, 여보. 엄마가 저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당신이나 어머님이 알게 되면 수술비며 이거저거 신경을 쓰실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우리 집안일이니 우리가 해결하자고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제가 해간 게 많이 없고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부담까지 드리기 싫다고 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잠시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저희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저와 저희 엄마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물을 쏟으며 힘겹게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조금씩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돈 총각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잠히 누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돈 총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저한테 엄마의 상태를 말해줬어요. 솔직히 저랑 엄마는 그동안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엄마가 그렇게 아프시다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한 게 엄마 잘못도 아니고요. 이혼 당시 아버지 쪽 재산이나 환경이 훨씬 여유로웠는데 이혼하고 아버지는 엄마나 누나한테 일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야 새엄마랑 지내느라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나 누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고 한편으론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서 나만 아버지를 따라가 살아서 편히 지내는 것 같아서 누나나 엄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와 혈액형이 같은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누나랑 통화하는 걸 새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식 수술을 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낳기만 했지 키운 엄마가 아니라면서. 키워준 새엄마 마음 서운하게 할 생각 하지 말라고. 몸 상하는 것도 싫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사돈 총각은 이식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휴, 아버지 입장, 그러니까 뵌 적이 없는 사돈어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네. 멀쩡한 아들 몸에 칼 대는 걸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 네, 저도 그 마음은 알지만 누나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제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남동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엄마랑 그렇게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난 그저 너무 고마워서. 사돈 총각은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누나는 항상 날 챙겨줬잖아. 그리고 엄마는 나한테도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야.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누나 매형 집에 있었던 건 사실 오늘 저희 아버지 새어머니 모르게 몰래 병원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았거든요. 혈액 검사랑 기본적인 건강 검진, 복부 CT까지 촬영했는데 다른 종양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사실 오늘 병원에 누나가 같이 갔었는데 검사 끝나고 바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나 집에 잠깐 들렸는데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고 있을 때 다녀가셨다는 말씀 들었고 1차적으로 결과 좋게 나오면 수술 일정 잡겠다고 누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때 다시 집에 들어오셔서 본의 아니게 오해할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 집에 들르는 게 아니었는데 검사 때문에 속 비우느라 먹은 것도 없고 검사 끝나니 너무 지쳐가지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의 대화를 곱씹으면서 저는 간 이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간 기증과 이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혈액형이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결과가 잘 나와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요즘 간 이식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 사돈 총각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거야. 건강한 간이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해부학적인 변이가 없어야 하고 지방간 변성도 심하지 않아야 한다더라. 그 이식했을 때 잘 적응을 하는지 조직 적합성 교차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던데. 네, 동생이 검사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동생한테 고마워하는 마음 평생 간직해야 한다. 네, 어머님. 동생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얼마 후 며느리는 그 이후의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술 일정이 잡혔대요. 검사 때문에 엄마도 동생도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저는 수술을 받은 날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사부인도 곧 건강을 되찾으실 거야. 몇 달 뒤 사부인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예전처럼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사돈 총각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 총각이 정말 큰일을 해냈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어릴 때 누나랑 그리 떨어져 살았으니 남매가 고생을 많이 했네. 우리 아들 집, 그러니까 사돈 총각 누나 집이니까 언제든 편히 놀러 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돈 총각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와 동생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세상에 꼭 우리 정우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어머님, 손주 예쁘죠? 예쁘지?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지. 이름은 어머님이 지어주셔요. 며느리가 웃으며 손자를 안겨주었는데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사돈 총각도 종종 집에 들러 함께 식사하며 가족처럼 지냈어요. 어머님, 늘 감사드려요. 과정을 생각하면 어머님 마음 상하실 일이었고 미리 말씀 못 드린 게 너무나 큰 잘못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남동생까지 잘 챙겨주셔서요. 다 지나간 일이다. 너도 사돈 총각도 돌이켜보면 어렸던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 어른들의 선택 때문이었지. 우리 손주한테도 외삼촌이 있어서 나는 참 좋아. 친가 쪽의 친척이 별로 없지 않니? 청취자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총각까지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이제는 제 손주까지 더해져 우리 가족이 더 커졌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걸요.